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 저 부모님 없이 자라고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셔서 없는데 저한테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뭘 그러고 싶냐는 말이다. 혼자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화목하신 티를 내야겠어요? 저 보란 듯이 여행을 가질 않나, 반찬을 해다 주겠다 하지를 않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가족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이렇게 티를 못 내서 안달이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의지하겠어요? 우리도 내 가족이지 그럼 뭐란 말이냐? 절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될걸. 분탕을 치신 건 두 분이에요. 아세요? 제가 봐도 두 분이 혜진이 마음도 모르고 너무하시긴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가 니들한테 서운하게 한 게 뭐 그리 있다고? 이렇게 와서 깽판을 치는 거냐?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살살 약 올리듯이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안 그래도 할머님 돌아가셔서 힘든 사람한테 참. 더 이상 아들도 자신들의 편이 아닌 것을 알고 김씨 부부는 말로 이루지 못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품만의 자식이라고 크고 나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인 줄은 알았건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으로 65세가 된 김양주 씨는 남편 이운기 씨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약간은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고 그 후로 딸을 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김씨 부부는 다른 부모에 비해서는 약간 더 각별히 자식들을 아끼며 키웠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여행 가면 좋겠어? 나는 필리핀. 엄마 아빠 수영하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보홀에서 스킨스쿠버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난 태국도 좋고. 우리는 뭘 모르니까 니들이 좀 알아볼래? 그럼 저랑 은샘이가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씨 부부와 아들, 딸은 매년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매년 해외든 국내이든 가릴 것 없이 한두 번 정도는 꼭 여행을 가는 게 관례처럼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취업을 하여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가족 모두 시간이 맞는 때가 많지 않아 명절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 제사를 자식들에게까지 지내라 강요할 마음이 없었던 김 씨는 남편 이 씨와 상의에 없애기로 마음까지 먹기도 하였습니다. 애들 시간이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제사 없애고 명절에 놀러 갔으면 싶은데요. 그래.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야 살아계셨을 적에 우리가 잘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제사 지내드렸으면 됐지 뭘. 남편 이 씨 역시 자신의 부모님의 제사를 없애자는 김 씨에게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과 최대한 교류를 하고 가족 간의 정을 다지는 게 가장 큰 삶의 이유라고 여기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김 씨 역시 마음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자식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 부부는 아들과 딸을 가릴 것 없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별 달리 할 말은 없어도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떨어져 살았기에 간단히 수다를 떠는 게 온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어쩜 아직까지 그리 사이가 좋아? 우리 아들? 아들이든 딸이든 볼 때마다 꼭 통화 몇 번씩은 하길래.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자식들과 통화를 하는 걸 자주 보여주었던 김 씨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식들과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친구들은 푸념을 해대곤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기는커녕 잘 받지도 발걸음 하지도 않는다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김 씨에게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식을 그리 키우지 않아 안도하기도 한편으로는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딸이 본인의 자취방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산책을 해달라고 할 때 김 씨 부부는 딸을 대신하여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고 작은 원룸방에서 저녁이나 커피를 마시고 돌아올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야 딸보다는 무뚝뚝하니 해다주는 반찬을 얻어먹을 뿐이었지만 김 씨 부부의 집에 자주 들러 이것저것 해달라는 말을 곧잘 할 정도로 살가운 자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김씨 부부에게 은근한 자랑거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저 혜진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어머, 정말이니? 만나는 사람 있는 거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지한 사이가 된 거야?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 불쑥 찾아와 저녁밥을 먹고 가겠다던 아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녁 차리기가 귀찮아서 들른 줄로만 생각하였던 김 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들렀어요. 뭔데 그래? 남편 이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씨도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뚫어져라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민이 있다는 듯이 잠시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듯이 괴로운 표정을 언뜻 비치기도 하였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뭐가 걸리는데? 사실 혜진이 부모님은 안 계시고 외할머니께서 키워주셨다고 해요. 어허, 아들의 말을 들은 남편 이 씨는 작은 탄식 같은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김 씨 역시 자꾸만 폭탄 같은 발언을 내던지는 아들을 보면서 몹시도 황당해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니까요. 무슨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그럼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슬쩍 아들의 얼굴을 보자 이미 결혼을 결심한 듯이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이 씨의 생각은 몰라도 김 씨 스스로는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만난 아가씨 중에는 가장 자주 이야기를 했던 터라 심성이 모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김 씨도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김 씨가 뭐라 말하려 입을 달싹대려는 순간 남편 이 씨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정말요?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런 걸로 사람 가리는 거 본 적 있냐?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조만간 인사시킬게요. 아들이 돌아간 이후 한동안 김 씨 부부의 집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라 당황스러웠던 김 씨 부부도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며느리나 사위 역시 사랑받고 자라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어 아픔이 있다면 보듬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는 사이가 되고 싶었던 김 씨였습니다. 당신 아까 재민이한테 한 말 진심이죠? 뭐?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말? 네. 혹시나 해서요. 이 사람 참, 내가 그런 걸로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결혼 반대할까 봐 그래. 아니면 됐고요.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인사시킨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고. 김 씨는 남편 이 씨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예비 며느리가 꽃에 선물까지 함께 들고 인사를 왔을 때에는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까지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1년은 잡고 준비하는 것 같던데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혼하는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랬구나.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도 얼른 인사 나누고 서둘러야 되겠구먼. 예비 며느리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연하기까지 한 예비 며느리 혜진 씨의 태도를 본 김 씨 부부는 단박에 결혼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아끼는 아이라면 분명 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부족함 없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는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기에 간단하게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로 상견례를 대신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늙은이 사정까지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뭘요? 이렇게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 손녀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정말로 맛있게 차려진 밥상에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본인의 손녀 걱정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하나 있는 보호자로서 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할 사돈 어르신의 마음을 김씨 부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두 손을 꼭 마주 잡으며 김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이는 저희가 가족이 되어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결혼하는 것도 보고 오래 같이 있어 주셔야지요. 저희도 돕겠습니다. 말뿐이라도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씨도 진심으로 한 말이었기에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치렀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돈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보를 접한 김씨 부부는 모임에 나가 있다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사돈 어르신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하여 부조 역시 100만 원으로 아들 쪽으로 송금까지 해주었던 터였습니다. 세아가 힘들어도 잘 챙겨 먹어야 장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네. 우리가 뭐 도와줄 일은 없니? 우선 어머니 아버지는 가서 식사하세요. 아직 손님들이 많지는 않아서 거들 일도 없어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다 주랴. 아직은 모르겠어요. 김씨 부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장례를 치러보는 것이라 이것저것 준비가 덜 된 것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였던 김씨는 입맛도 없으니 일이나 거들어 주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문상객들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서 정리해 주는가 하면 술을 채우거나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열심히 살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지. 발인 날 다시 오고. 예, 이제 대충 정리는 된 것 같네요. 우리 있으면 애들이 더 불편하니까 다시 오자고. 김씨 부부는 아들 내외가 자신들에게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엉망이 된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었지만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발인 날이 되어서야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본 것보다 며느리는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발인을 하면서는 또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어 도와줄 것이 있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친척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며느리가 기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김씨 부부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새아기가 많이 힘들겠지요. 왜 안 그렇겠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어줘야지요. 사돈 어르신이랑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애들 마음 추스를 때까지는 조심하자고. 김씨 부부는 장례를 치른 후 아들 내외에게 섣불리 연락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고 조만간 밥이라도 사주마. 세아가 잘 돌봐주어라. 남편 이 씨가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두기는 하였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와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사망 신고며 유산 정리며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 그렇겠구나 어련히 이해를 할 수 있어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며느리가 너무 깊이 슬픔에 빠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아들 내외와는 쉽사리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쯤이 되었을 때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 몰래 아들이 회사에 있는 동안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재민아, 지금은 전화 받을 수 있냐?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사돈 어르신 발인 때 보고 그 후로는 연락도 없지 않았어.
김 씨는 다소 아들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낸다 걱정하지 마시라 연락도 한 통 주지 않는 아들 내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 것이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경황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뭐 반찬이라도 좀 해다 주랴? 아니에요. 밥이야 이것저것 해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배달해 먹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몸 잘 챙겨야지.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 어머니, 저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김 씨는 별 다른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아들과의 통화를 아쉽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데 자신까지 나서면 시집살이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게 영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난 후 김 씨 부부는 다가오는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오빠 내도 간대요? 그건 모르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요즘 통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물어볼게요. 그럴래? 우리가 물어보는 것보다야 내가 지나가듯이 말하는 게 낫겠지. 말 나온 김에 지금 해보지 뭐. 오랜만에 집에 들른 딸은 여행 계획을 짜다 베란다로 나가 제 오빠와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내외도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어 이번 여행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부부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돌아오는 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네요. 왜? 아직도 새아기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러던? 그렇죠. 뭐. 나한테도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그러던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번에는 우리끼리 다녀오고 다음에 같이 가면 되지. 이미 사돈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지가 반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들 내외가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까지 떠나보낸 며느리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으니 김 씨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슬픔에 빠져 지내다 보면 모두 그렇듯 마음이 단단해질 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추석을 맞이한 김 씨 부부는 반년 만에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 실컷 먹고 쉬다 가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 갈 때 음식 좀 싸주세요. 그래. 니들 한두 끼 먹을 정도로만 갈 때 챙겨주마. 저희 바로 산소로 갈 거라서요. 넉넉하게 싸주시면 친척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그럴래? 내가 그 생각은 못했구나. 김 씨가 자식들에게 내어줄 음식을 허둥지둥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 혜진 씨는 딱히 반갑지도 않은 표정으로 식탁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남편 이 씨와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살얼음판이 따로 없네. 김 씨는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며느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이야 이해를 한다만 결혼 후 이런저런 일로 처음 제대로 맞이하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초상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씩 아들 내외의 이런 태도에 대한 불만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아기는 언제 이직한다고? 이번 해 말쯤이요. 그때부터 출근하기로 얘기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혜진이 출근하기 조금 편한 곳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내 회사랑은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저야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금방인데요. 아들 내외는 김 씨가 차려준 음식들로 식사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차를 타고 꼬박 20분은 걸리는 거리인데 2배는 더 먼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직을 할 회사와는 가깝지만 아들의 회사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중간 정도 지점으로 하지. 요 근처로 이사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거긴 너무 외져서 살기도 별로잖아. 집값이 높아서 이 근처는 엄두도 못 내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좀 보태주면 되지. 아니에요. 저희 힘으로 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들은 이사를 할 때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보태어 주겠다는 김씨 부부의 제안까지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묻는 말에만 짤막하게 대답할 뿐 대화에는 끼고 싶지 않다는 듯 묵묵히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 이 씨도 이런 숨막히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얼른 수저를 놓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하루를 의무적으로 잠만 자고 다음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사돈 어르신의 산소로 향하겠다 하였습니다. 잠시만 있어봐. 음식 챙겨줘야지. 그냥 아침이라도 먹고 출발하지 그러냐? 내 엄마 금방 일어나서 정신도 없는데. 지금 출발해야 차 안 막히죠? 오후에 가면 시간 오래 걸려서요. 그래. 이거 가지고 가면 된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조만간 또 찾아뵐게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아들 내외는 아침 대바람부터 분주히 준비를 하더니 김 씨가 건넨 음식 꾸러미를 들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 9시쯤 된 시각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부터 간다는 걸까요? 같이 시간 좀 보내면 좋을 텐데. 사돈 어르신 산소 간다지 않아? 첫 명절이니까 빨리 가보고 싶겠지. 당신, 일어난 김에 아침 먹을래요? 아니, 우리도 좀 더 자고 있다 은샘이 일어나면 같이 점심이나 먹으러 나가자고. 남편 이 씨는 금방 다시 잠에 빠져들었지만 김 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제대로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가 1년 정도가 되었는데 단 한 번 마음이 편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서운함이 불쑥불쑥 김 씨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단잠에 빠져 있었던 김 씨는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깨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다름 아닌 아들 재민 씨였습니다. 잘 도착했어? 네.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좀 더 주무신다고 다시 자고 계셔. 뭐 할 말 있냐? 아버지께서 기름값이라고 용돈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넣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했죠. 내 아버지가 얼마를 줬는데 그래? 100만 원이요.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좀 전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편 이 씨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애들 오니까 숨 막혀 죽겠네. 살얼음 판이 따로 없네. 아들 내외가 와 있는 동안 김 씨에게만 툴툴거리던 남편 이 씨가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 투덜거리더니 아들 내외가 걱정이 되나 보다 싶었던 김 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도 머지않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이전처럼 단란한 가족으로 지내주기를 기대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김 씨 부부가 뜻한 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꾸준히 거리를 두고 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찬을 해준다. 여행을 가자. 외식이라도 같이 하자. 김 씨 부부는 갖은 방법으로 아들 내외를 설득해 보려 하였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갈수록 김 씨 부부의 제안을 거절하는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결혼을 한 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소식을 들려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같이 식사를 할 시간도 내어주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 씨 부부도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 딸을 키우던 30평대의 집에서 조금 더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달랑 두 식구인데 집이 크니 청소를 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아들과 딸이 지내던 방을 그대로 놔뒀던 김 씨 부부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딸에게는 가지고 갈 것이 있으면 챙겨가라 일러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전화 통화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전화 안 받아? 그러네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한번 연락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지 말고 세아가 한테 문자라도 남겨두던지. 그래야 되겠네요.
김 씨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기 전 가지고 갈 것이 있을까 싶어 섣불리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 우리 이사 전에 자기 방에서 가지고 갈 거 있으면 챙겨가라고 전해줄래? 문자를 보낸 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사 준비를 마저 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온 것인지 김 씨의 휴대폰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잠금 화면에서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를 차근차근 읽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연락 안 오게 해. 사람 피 말리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김 씨는 문자의 발신자가 며느리라는 것을 알고 황급히 휴대폰을 열어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보았던 것은 없었던 일이라는 듯이 내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문구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김 씨는 당장 남편 이 씨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남편 이 씨는 섣불리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한 이야기이려고. 그럼 우리 말고 또 누구 얘기겠습니까? 내가 똑똑히 봤다고요. 일단 진정하고 애들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던가 하면 될 것 아니야? 남편 이 씨는 김 씨의 화를 풀어주려 부단히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김 씨는 마음 저 깊은 곳에 밀어두고 있었던 의심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힘드니 그렇겠지.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니 그렇겠지. 다 이해했습니다. 내 당신 마음 알지? 그래도 오해일 수 있으니 말이나 들어보자 그거야. 그럼 당장 불러서 물어봐요. 김 씨는 몹시 씩씩거리며 남편 이 씨를 채근하였습니다. 남편 이 씨도 당황스럽다는 듯이 휴대폰을 챙겨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아들 내외를 불러 따진다고 해도 이번 역시 갖은 핑계를 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참아왔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이 씨는 아들 내외가 저녁에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듣고도 김 씨의 기분은 나아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윽고 아들 내외가 김 씨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오열하듯이 눈물까지 흘려대며 김 씨 내외를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얘기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는 이유가 뭐냐?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그것보다 내 어머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게 진짜야. 이것 봐요. 두 분은 제 마음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김 씨 부부는 터무니없는 말들로 자신들을 비난하는 며느리를 보고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 씨는 눈에 빨갛게 핏대까지 세우면서 악에 바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그래. 우리가 너희한테 뭘 어쨌다는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 사람도 서운해서 그래요. 당신도 그만하고. 아들이 대화에 끼어들려 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먼저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부모님 없이 자라고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셔서 없는데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뭘 그러고 싶냐는 말이냐니까. 혼자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화목하신 티를 내야겠어요? 저 보란듯이 여행을 가질 않나, 반찬을 해다 주겠다 하지를 않나. 김 씨 부부는 며느리가 따지고 드는 말이 너무나도 뜻밖이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 내외가 일부러 약 올리려 화목하다는 것을 티낸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던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황당함에 며느리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가족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이렇게 티를 못 내서 안달이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의지하겠어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 된 거지. 내가 왜 가족이 없어? 그냥 가만히 두면 될걸. 분탕을 치신 건 두 분이에요. 아세요? 김 씨는 뭐라 대답하려다 또 며느리에게 빈축만 살까 싶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 이 씨도 섣불리 며느리를 다그치지는 못하고 얼굴만 시뻘겋게 달아올라 선부채질을 하면서 열을 식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몹시도 당황스러운 것은 김 씨 부부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재민 씨 역시 한숨을 쉬며 얼굴에 대고 마른 세수를 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두 분이 혜진이 마음도 모르고 너무하시긴 했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가 니들한테 서운하게 한 게 뭐 그리 있다고 이렇게 깽판을 치는 거냐? 없는 사람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살살 약 올리듯이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안 그래도 할머님 돌아가셔서 힘든 사람한테 참. 이제는 아들까지 나서 김 씨 부부를 비난하고 나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김 씨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변명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에 남편 이 씨는 마음을 가다듬은 듯이 차분하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말은 우리가 연락하는 것도 싫고 니들이 가깝게 지낼 마음이 들 때까지 내버려 두라 이거냐? 그래 주시면 좋았죠. 괜히 들쑤시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며느라가 내 생각도 같고 네. 솔직히 두 분 뵐 때마다 괜히 저 혼자 천혜고아인 것 같고 마음이 안 좋네요. 며느리는 이 모든 일이 김 씨 부부가 만든 것이라는 양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억지를 쓰는 아들 내외에게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 뜻 알겠다. 내 엄마나 나도 더는 니들한테 간섭 같은 거 안 할 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감사해요. 진작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명절에도 우리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마음 안 내키면 찾아올 필요 없다.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중요한 날 안 찾아뵀던 적 있어요? 아무튼 내 뜻은 그러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라. 아들은 뭐라고 성질을 내려 하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아들 내외는 무언가 찝찝하다는 표정으로 김 씨 부부의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지금 쟤들이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거야? 지 친정 없는 것처럼 시댁도 없는 것처럼 살고 싶다 이거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난 사돈 어르신께 약속한 것처럼 혜진이도 우리 가족으로 품고 살려고 했는데 지는 그러고 싶지 않다잖아. 우리 보면 지가 고아인 거 실감 난다고. 김 씨는 며느리도 며느리이지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 몇 년 만에 어찌 저리 변해버렸는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야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겠다 쳐도 아들까지 제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눈물을 찔끔 흘리고 있었던 김 씨에게 남편 이 씨가 다가와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저렇게 싹수 노란 애들 신경 꺼. 지들이 그래 딜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 척한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나중에 은샘이도 결혼해서 그리 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김 씨 부부는 그날 앞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가족 간 의가 좋은 것은 다 옛일이고 자식들도 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돈 어르신을 잃고 힘들어했을 뿐 그런 식으로 온갖 인연을 다 끊어내고 저 둘만 살고 싶어 하는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김 씨 부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딸까지 내칠 수는 없어 딸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거나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건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들이 빠졌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여실히 느껴져 마음 아파했던 김 씨도 아들의 부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텃밭을 가꾸느라 바빠진 것도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님이 우리 가지고 있던 산을 팔자 하시네. 산이요? 그럼 다시 묘자리도 옮겨야 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건 알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 당신 생각은 어때? 뭘 어때요? 이씨 집안 선산 옮기는 건데 내가 말 얹어서 뭘 하나? 그거 팔면 벼락부자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게다가 남편 이 씨의 형제들이 시부모님께 물려받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산의 처분 문제가 나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 이 씨의 형님, 그러니까 김 씨의 아주버님이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산을 팔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형제들이 협의하에 선산을 파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명의자가 똑같이 돈을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가장 맞이인 아주버님의 병원비를 보태주고 남은 돈은 각 7억 원 정도였습니다. 당신 이제 일 그만둬도 되겠네요. 그동안 나이 들어서까지 일 나가면서 고생하는 거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러게? 이제 당신이랑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노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불안감이 있었던 이 씨 부부에게 선산이 팔려 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만한 돈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기에 부족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이 씨가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아 다소 지루하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아침 대바람부터 누군가 김 씨 부부의 집 초인종을 열심히 눌러댔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나 직접 문을 열어주러 나가야 했기에 늘어진 운동복에 슬리퍼를 끌고 나갔던 남편 이 씨는 찾아온 이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김 씨 부부의 집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아들 내외였습니다. 니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뭘 어떻게 알아요? 은세미한테 물어봤죠? 들어와라. 남편 이 씨는 떨떠름한 태도로 대문을 열고 아들 내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고 있었던 김 씨도 아들 내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니들이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어머니, 듣자 하니 시골에 가지고 있었던 산 파셨다면서요? 니들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얼마 전에 민수 결혼식 가니까 얘기해 주던데요. 그걸로 결혼 자금 보태 주셨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민수는 작은 신우이의 둘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는 사이가 안 좋아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사촌이라고 아들 재민 씨는 초대에 그런 자랑질을 해댄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니들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요즘 이자가 너무 올라서 저희 집 들어갈 때 대출한 것 이자도 내기 버거울 지경이에요. 그럼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겨라. 우리가 도와준다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그건 그때고요. 저희 먹고 사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요. 니들 참 뻔뻔하다. 이제 와서 내가 니들 마음 내킬 때 오라는 게 이런 뜻이었던 줄 알아? 남편 이 씨는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듯이 며느리를 감싸며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아버지, 소리 높이지 마세요. 이 사람 홀몸도 아닌데. 뭐? 곧 손주 보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걸리적거릴 때는 뒷방 늙은이 취급도 서슴지 않더니 니들은 좋을 때만 가족이냐?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다. 우리 보면 너 고아인 거 실감 난다 하지 않았어. 너희가 우리를 찾은 이유 충분히 알겠다. 앞으로도 재산이 이유라면 실망스러울 거다. 그동안 너희가 어디 있었든 이제 와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지 김 씨 부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들이 얻을 게 있을 것 같으니
뱃속에 있는 손주를 앞세워 가족이라 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의 강경한 태도에 아들 내외도 우선은 한 발 물러나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마음 굳게 먹어. 나는 정말로 쟤네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 부부는 오히려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보니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모습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고 아들 내외가 더 찾아왔지만 김 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용서하고 이전처럼 살가운 부모로 돌아갈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휴가요? 어디로 가세요? 태국,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머리 식히러 다녀오려고 해. 그럼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너희가? 저나 애 엄마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최 씨는 아들 내외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는 빠질게. 왜? 이참에 너도 얼굴 트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랑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분이랑은 처음이잖아. 그분이 아니라 내 오빠지. 그래. 오빠랑은 처음 가는 거니까 재미있게 놀다가 와. 심지어 딸은 안면도 없는 제 오빠와 여행을 가는 것이 불편한지 자진해서 빠지겠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글쎄, 내일 오토바이를 빌리자고 해볼까? 그것도 좋다. 아니면 자기가 어머님 모시고 둘만 나갔다 오던가.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나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이는 거지. 그럼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걸 무슨 수로 알았지? 동의 없이는 부검 함부로 못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운전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국제면허 같은 것 좀 신청해 놓으라고 할 걸 그랬어. 나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무슨 수로 운전을 시켜? 그건 어차피 안 됐을 거야. 하지만 최 씨는 여행지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수상한 대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져 테라스 벽에 기대 한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최오김 씨는 결혼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의 갖은 구박과 천대를 모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남편 한 사람 때문이었으나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최 씨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남편 박 씨는 자금이 필요할 때 손 벌릴 만한 사람이 없자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시부모 역시 여윳돈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되려 최 씨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처갓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러게 내 아버지가 이 결혼 반대할 때 들었어야지. 그런 말 지금 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아직도 찾아보면 너랑 재혼할 여자들 줄 섰을 거다. 똑같이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그리 흠될 게 있겠냐? 그건 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능력이 없냐? 인물이 빠지기를 하냐? 시댁 식구들은 앞에 뻔히 최 씨를 앉혀두고도 이런 대화를 서슴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어 기가 막힌 척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말들은 가슴에 와서 박혀 뽑히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 박 씨와 싸우는 것은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만 있어? 그럼 돈 빌리러 가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드냐? 그럼 나는 당신 때문에 당연히 이런 취급받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솔직히 부모님 말 틀린 게 뭐가 있어? 뭐? 나도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으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 처가덕 좀 받겠지. 당신 지금 자식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 와이프에게 그게 할 말이야? 까놓고 얘기해보자. 당신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만 하고 있지. 처가 식구들 하나같이 월급쟁이에 별 볼 일까지 없잖아. 말 조심해.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모욕하는 거 나도 참기 힘들어. 네가 안 참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남편 박 씨는 그런 다툼이 몇 번이 있었던 후 꼬투리를 잡아 최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 한 푼 줄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논리였습니다. 최 씨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편 박 씨는 기어코 소송을 걸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제권도 다 빼앗긴 상황에서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던 최 씨는
그대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남편 박 씨의 뜻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당시에는 여자가 소박을 맞고 돌아온 것 자체가 큰 흠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최 씨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악착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다시 돈을 모아 아들 윤호 씨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어 일이 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 씨는 그런 최 씨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로 현금이 꽤 있다는 집의 고명딸과 재혼을 감행하였습니다. 너 이제 새 장가도 들었으니 윤호는 내가 키울게. 친권이랑 양육권 넘겨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 사람이 다 키워주기로 했어. 친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키워?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윤호가 큰다고 생각해봐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지. 그래도 계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시끄럽고 우리 집 장손을 네가 왜 데려간다 만다야. 이미 법원에서 판결난 마당에 나는 그럴 마음 없으니 꿈깨. 최 씨는 아들을 돌려달라며 악다구니를 써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합세하여 다시 최 씨와 친정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쓴 것인지 친오빠마저 회사에서 덜컥 잘리는 것을 본 최 씨는 아들 윤호 씨를 되찾아 오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다녀온 후 쓸쓸한 집에서 술을 한 잔 들이킬 뿐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한 채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한 아이를 입양하여 기르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인 윤호 씨를 그대로 떼어놓고 나와야 하였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아이였습니다. 타일공으로 일하며 어느 정도 돈도 벌어두었고 혼자 입양할 자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욕심을 부려 입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헛한 마음에 데리고 온 아이였지만 최 씨의 성을 물려받은 주은 씨는 친자식과 다름없이 살갑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최 씨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딸을 입양하여 데리고 온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깊은 모녀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딸, 주은 씨는 최 씨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명문대를 나와 말만 하면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독립할 생각 없냐? 내가 왜? 엄마 혹시 나랑 따로 살고 싶은 거야? 다 키워놨으면 혼자 좀 살 수도 있지. 아, 왜? 나는 엄마랑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둘이서만 살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 해야 하냐? 최 씨는 툴툴 떼며 말했지만 사실은 딸 주은 씨가 자신처럼 생기다 만놈을 남편으로 맞아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평생 혼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로 최 씨의 인생이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여기가 최오김 씨 사무실 맞나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저 소개받고 왔는데요. 사장님 되세요? 타일 공사 맡기러 오셨어요? 제가 금방 안내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예요. 박윤호. 최 씨는 그저 손님인 줄로만 알고 책자를 꺼내 들었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을 보며 최 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내 아들 박윤호라는 말입니까? 네. 20년 전쯤에 아버지랑 이혼하셨죠? 맞기는 한데. 최 씨는 한참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어렸을 적 아들의 모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자신과 닮은 구석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 수백 번 상상해 보았던 이 순간이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사실이 차마 믿기지가 않아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가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버리겠냐. 하지만 아들이 애처롭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처럼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와 아들 윤호 씨는 30년 만에 만난 회포를 참 오래도 풀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까지 하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어느새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린 것에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 윤호 씨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이 먼저 찾아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진작에 찾았으면 우리 손녀 태어날 때도 보고.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죠. 저희 집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저희 이서랑도 자주 보고 지내세요. 그래, 그러자, 꼭 그러자. 최 씨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버린 아들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눈물 지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이서로구나. 할머니는 처음 보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호 씨 와이프신 예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최 씨는 한동안 아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거리감을 좁히느라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와 손녀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아들의 식구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다 박은 손녀를 보면서는 마음속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린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서, 오늘은 뭐가 가지고 싶냐? 나는 장난감이요. 저번에 마트 갔을 때 엄마 아빠는 안 사줬거든요. 오늘 밥 먹고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가 다 사주마. 어머니, 그렇게 막 사주시면 애 버릇 나빠져요. 나 지금이라도 너한테 못 해준 거 이서에게 다 해줄 거니까 나 말리지 말어라. 어머니도 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최 씨는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아들 윤호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신인데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시큰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던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오늘 출근 안 한 거냐? 그러고 보니 회사는 어딜 다니고. 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회사는 무급 휴직 중이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생활하고 있냐? 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퇴사한 게 아니라서 실업급여 같은 건 안 나오더라고요. 최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민망한 듯이 대답하는 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었던 최 씨는 지갑을 꺼내 현금 30만 원과 카드 한 장을 아들 윤호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당분간은 이거 써라. 현금 필요하면 얘기하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부모가 되어서 이런 것도 못 해주겠냐? 내가 너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거 생각하면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쓸게요. 돈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겠냐? 얼마 쓰겠다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써. 감사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어머님, 저희 요즘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최 씨는 아들 내외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만남의 횟수가 잦아질수록 더욱 빠르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전 남편인 박 씨도 제법 괜찮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잣집 고명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금전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아들은 전혀 그런 여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전 남편은 대체 무얼 하고 있길래 아들 내외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할 것이지. 남편이 보나마나 사업을 말아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최 씨는 그저 아들 내외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리도 형편이 안 좋은 자식을 모른 척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부터 아들 내외를 자신이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너 쉬는 동안 내 밑에서 타일 일이라도 배워보지 않겠냐? 제가요? 저는 손재주 없어서 그런 일 못해요. 손재주가 뭐 필요 있냐? 그냥 적응되면 다 하는 일인데. 정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할게요. 최근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서. 그래, 기술 한번 배워두면 밥 굶을 일은 없다. 최 씨는 지금 당장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갈 곳이 없다면 자신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 내외는 야금야금 최 씨의 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조금씩 타가면서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래? 돈 좀 붙여주랴? 그런 게 아니고요.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뭐?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집으로 압류까지 들어온다는 말이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딱지까지 붙었는데 당장 갈 만한 곳도 없고요. 최 씨는 아들을 만난 지 단 몇 달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압류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집에는 딸도 있고 해서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내가 작은 방이라도 구해줄 테니 들어가 살고 있어라. 최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 싸게 나왔다는 원룸에 보증금을 넣고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최 씨의 이름으로 된 그 집에 달마다 월세를 50만 원 정도는 넣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엄이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쯤으로 여기고 전혀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집에 사는 것은 어쩐지 모르게 고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딸 주은 씨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들어온다는 것이 퍽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30년 만에 만나 애틋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대충 딸 핑계를 대고서는 방을 구해주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경희야, 나다. 혹시 그 사람 연락되냐? 그 사람이라니? 누구? 왜? 내 전 남편 있잖아. 갑자기 전 남편은 왜 찾는 거야? 그럴 일이 좀 있어. 너도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야? 그럼 너랑 이혼했는데 내가 굳이 안부 묻고 지내지는 않지. 그런데 왜? 내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다. 누구 연락 닿는 사람 없을까?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지? 그럼 조금 기다려봐. 그래.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주면 좋고 가능하면 연락처도 좀 알아봐줘라. 알 법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나 볼게. 최 씨는 한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 경희 씨에게 전 남편 박 씨에 대한 소식을 물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던 친구인이 뭔가 아는 게 있을까 했는데 얼굴도 보지 못한 게 이미 10년이 넘은 이야기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을 한두 달이 타고 가면 지금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인 경희 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최 씨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최 씨는 허겁지겁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오기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얼른 말해봐. 그 인간 지금 뭐 하고 산대냐? 그냥 너 아는 대로야. 사업은 계속 하고 있긴 한 모양인데? 왜? 무슨 일 있대냐?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예전만 못한 것 같더라. 예전만 못하다고 하면? 그 집 처가 재산도 사업에 다 투자한 모양이야. 아예 폭삭 주저앉기 전이라고 하더구만. 최 씨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기댈 곳 없이 살아왔을 아들을 생각하면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도 같이 일해서 물려주려고 했다는데 너 몰랐냐? 그 집 아들이라면 내 자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새 와이프랑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데?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최 씨는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경희 씨와 전화를 끊은 후에 곧바로 아들에게 잠시 만나자 하였습니다. 아들은 당장 일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인지 최 씨의 연락에 망설임도 없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묻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윤호야, 너 혹시 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거냐? 저 지금 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다녔고 다시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그 회사가 내 아버지 회사냐고. 일한 적 있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지금처럼 힘들 때 도움 좀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냐?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기는 하죠. 최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새 철을 들였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본인의 아들을 내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앞에 두고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윤호 씨도 최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최 씨도 자신이 실수를 했다 싶어서 애써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 아들을 빼앗아 가놓고 이런 취급을 하는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아들 내외가 그리 어렵게 살고 있으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나도 곧 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럴까?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놀러 갔다 오면 기분 좀 풀릴 것도 같다. 최 씨는 딸 주은 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전 남편의 생각이 떠오르는 건 물론이고 지금 상황이 막막해서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리야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잠시 휴가를 다녀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딸 주은 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쯤 저희서 데리고 놀이동산 다녀올까요? 그때는 안 된다. 나 잠시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해. 갑자기 휴가요? 어디로 가세요? 태국.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머리 식히러 다녀오려고 해. 그럼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너희가? 저나 애 엄마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최 씨는 아들 내외의 사정이 안 좋은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괜히 휴가를 간다고 말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대충 둘러댔으면 될 것을 불을 지핀 꼴 같아서 아차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 내외를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서 여행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는 빠질게. 왜? 이참에 너도 얼굴 트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랑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그분이랑은 처음이잖아. 그분이 아니라 내 오빠지. 그래. 오빠랑은 처음 가는 거니까 재미있게 놀다가 와. 최 씨는 어쩐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아들 내외는 물론 손녀와 함께 여행을 가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돌아온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딸과 단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즐겨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약은 내가 하마? 어머니가요? 저희가 하면 돼요? 아니다. 어차피 나랑 같이 가는 거니깐 가족 패키지로 묶어서 가면 훨씬 저렴할 것이야. 경비는 이 어미가 다 지불할 테니 걱정 말고.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말어. 우리 처음으로 여행 같이 가는 건데 추억도 쌓고 재밌게 놀다 오자. 최 씨는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난 여행 인원의 경비를 모두 홀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들과 아주 어렸을 적에도 놀러가 본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여행은 최 씨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내외 손녀와 함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첫날에는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우선 호텔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고 쉴 수밖에 없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같은 방을 썼고 최 씨는 손녀와 함께 방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했던 최 씨는 손녀를 재워두고 사왔던 맥주를 한 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내외와 함께 놀러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들뜨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기도 하여 테라스에 나와 맥주 한 캔을 뜯어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밀려들었지만 오랜만에 이런 이국적인 환경이 환기를 하기에는 더욱 적합했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방을 쓰는 아들 내외가 창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일 오토바이를 빌리자고 해볼까? 그것도 좋다. 아니면 오빠가 어머님 모시고 둘만 나갔다 오던가.
아들 내외는 다음날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와 간단한 일정들만 짜여진 패키지였기 때문에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내외 역시 자신과 여행을 온 것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나가기 전에 수면제를 먹이는 거지. 그럼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어? 그러다가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걸 무슨 수로 알아채?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운전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국제면허 같은 것 좀 신청해 놓으라고 할걸. 나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무슨 수로 운전을 시켜? 그건 어차피 안 됐을 거야. 최 씨는 테라스를 갈라놓기만 하는 용도인 벽 너머로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고 솔직히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하고 있는 얘기인 건가? 최 씨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조용히 숨죽이고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테라스 너머로 아른 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 딸과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사흘은 더 있으니까 틈날 때 수면제 먹이고 밖에 나가도록 유도해보자고. 근데 나중에 사고 난 거 조사하다가 수면제 성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고가 나게 만들어야지. 뻔히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우리 동의 없이는 부검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사고 났다 하더라도 별 의심은 안 하겠네. 근데 문제는 주은인가 뭔가 하는 애야. 결혼은 안 했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누구 입양해서 키우고 있을 줄은 몰랐네. 뭔 상관이야. 여기가 친자고 여태까지 양육비 한 푼 안 받은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지. 그런가? 아무튼 꼬투리 잡아서 소송하면 그만이긴 해. 그래.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든 말든 해야 돼. 애매하게 사고 나면 괜히 모셔라 소리 나올걸? 그때는 입양한 자식한테 모시라고 해야지. 그러다가 일찍 죽어주면 우리야 재산 챙길 수 있는 거니 어쨌든 나쁠 건 없어. 최 씨는 벽에 딱 붙어 거의 입을 틀어막다시피 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여행에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것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진한 얼굴들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오게 되어서 기쁘다 하였던 아들은 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최대한 조심조심 테라스 샤시를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나기라도 할까봐 정말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서야 씻는 것인지 짐을 풀고 있는 것인지 분주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테라스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최 씨의 손에는 땀까지 줄줄 나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는 와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최 씨는 자신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샤시를 열고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린 손녀가 쌕쌕거리며 숨을 내쉬어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샤시를 닫은 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며 발이며 할 것 없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이 되었는지 머릿속도 멍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는 잠든 손녀의 옆에 누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돌아갈까? 최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 아들 내외의 계획에 밀려 들어가지 않을 만한 갖은 핑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굴면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한국에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아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딸 주은 씨에게도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상상까지 들자 온몸에 닭살까지 우수수 돋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 내외가 주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음은 물론 식사를 할 때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최 씨와 손녀가 묵고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슬슬 나갈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행사에서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든. 9시요. 얼른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래, 알겠다. 최 씨는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첫 일정은 가이드는 물론 다른 관광객들도 동반하는 일정이니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 있어 그때부터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원한 음료수 사왔어요. 이게 땡모반이란 건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어머님, 드셔보세요. 아들 내외는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주스를 내밀었습니다. 최 씨는 먹기 꺼림직하였지만 아예 안 마신다 할 수는 없어 입만 조금 대는 신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쭉 들이켜야 시원하고 맛있는데? 어머님, 수박 안 좋아하세요? 글쎄, 지금은 그냥 물이나 마시고 싶어서 그런다. 최 씨는 자연스럽게 둘러댄 다음 주스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아본다며 열심히 휴대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틈을 타서 아들과 자신의 음료 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양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열심히 마신 척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바꾼 컵을 집어들어 뚜껑까지 열고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 마시고 싶으시다더니?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달고 맛있네. 그렇죠? 지금은 어디서 물 구해올 수도 없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들 내외는 최 씨가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식당을 찾는다면서도 휴대폰 너머로 최 씨를 흘끔흘끔 바라보는 시선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다시 손에서 땀이 흐르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음료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컵 밖으로 물기가 주르륵 흐르는 것에 땀이 가려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오토바이 빌려서 타고 갔다 올까요? 그럴까? 재미있겠다. 이서도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에이, 여기서는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는 않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서는 애엄마가 데리고 타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 씨는 제발 자신이 먹은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며 호텔 근처에서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졸리지 않는 것인지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혹시 몰라 바꿔치기 하였던 아들의 컵을 자신의 방에 그대로 놔두고 온 것을 생각하며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술기운이 돌아서 무언가 잘못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쩍 말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식당을 나와서 비틀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스쿠터를 탄 채로 도로에서 넘어지기까지 하여 정말로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시 숙소에 도착한 아들은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잠시 방에 다녀오마. 양치질 좀 하려고. 네, 그러세요. 최 씨는 심상치 않은 며느리의 눈빛을 애써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날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아들이 마셨던 음료 컵을 챙겨 무작정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는 비닐봉투 하나에 그 컵을 챙기고 무조건 공항으로 가달라며 툭툭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최 씨는 혹시나 아들이나 며느리가 따라오지는 않았을까 싶어 공항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출발하기 전 딸에게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어 달라 전화까지 해두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른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 갑자기 한국 온 건 뭐고 경찰서는 또 왜? 최 씨는 딸 주은 씨를 다그쳐 얼른 경찰서로 향했고 캐리어 한쪽에 넣어온 컵을 내밀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냐는 듯이 바라보던 경찰들도 모든 내용을 듣고 난 후에는 제법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수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최 씨는 몇 시간 후부터 빗발치는 아들 내외의 전화를 모두 무시하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루 정도 연락이 끈덕지게 오더니 그 후부터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최 씨는 얼른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한 달 이상은 소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가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지 항상 전전긍긍해하면서
집 밖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 입에도 대지 못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오김 씨 되시죠? 여기 중부 경찰서입니다. 혹시 증거 찾았습니까? 예, 호텔 측의 CCTV 요청해서 확보해뒀고요. 수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내 최 씨만 걱정하던 딸 주은 씨도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수사가 끝났고 아들 내외는 그간 최 씨를 해하려 이런저런 공모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만난 아들이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어? 낳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당신 재산 나한테 다 오게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처벌받으면 상속 재산 하나도 못 받는다. 당신 같은 거 처음부터 엄마로 생각도 안 했어. 당신은 자식 버리고 간 뻔뻔한 인간이야. 최 씨는 더는 아들이라 부르기도 싫은 윤호 씨를 외면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윤호 씨는 아버지의 회사 부도가 나자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최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 씨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저 훗날에라도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또 다시 덤벼드는 일이 없게 자신의 재산을 차근차근 딸 주은 씨 앞으로 돌려놓아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